아빠, 나는 아무래도 괜찮아. 제발 이것 받아. 새벽 골목, 맨발로 쫓아온 딸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제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일군 남자였지만 그 순간 저는 그저 늙고 초라한 아버지일 뿐이었죠. 차가운 아스팔트 위 딸의 가느다란 숨소리와 함께 봉투 속 쪽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아빠 사랑해. 아프지 마. 단 6글자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000억을 굴리던 이 손이 떨렸고 평생 고개 숙인 적 없던 이 무릎이 골목바닥에 닿았죠. 장남도 차녀도 모두 등을 돌린 그 순간 10년 전 제가 의절했던 막내딸만이 유일하게 저를 붙잡아 준 겁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00억보다 무거운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도권 지역에서 실제 있었던 사연을 각색하여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제 이름은 강도연입니다. 올해 72이죠. 사람들은 저를 도연물산의 창업주라 부릅니다. 건설과 물류를 아우르는 중견그룹, 1,000억이 넘는 자산을 일군 자수성가 신화의 주인공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 넓은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면 제 맞은편 의자는 늘 비어 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이 식탁은 단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었죠.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말입니다. 장남 현우, 차녀 미정, 그리고 막내딸 윤서. 한때는 이 집이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질 뿐이죠. 오늘도 저는 혼자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가정부 김 여사가 정성스레 차려준 음식들이 눈앞에 있었지만 입맛이 당기질 않았죠. 숟가락을 들다 말다를 반복하던 저는 문득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죠. 가장 최근 통화는 3주 전, 그것도 제가 먼저 건 전화였습니다. 현우 녀석, 요즘 어떻게 지내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죠.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겨우 연결됐습니다. 네, 아버지.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예전엔 그래도 아버지, 안녕하세요라도 했는데 이젠 그것조차 생략입니다. 현우야, 요즘 잘 지내냐? 아버지가 오래간만에. 아버지, 죄송한데 지금 회의 중이에요. 급한 일 아니시면 나중에 통화할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회의 중이라더군요. 저녁 8시에 무슨 회의가 있겠습니까? 핑계였죠. 그냥 아버지 목소리 듣기 싫었던 겁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은 밥알이 입에서 씹히질 않았죠.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현우에게 강남의 사무실 건물을 사줬던 게 언제였더라? 5년 전이었나? 6년 전이었나? 그땐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러더군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평생 효도. 그 말이 얼마나 가볍게 날아가 버렸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운전기사에게 차녀 미정이 사는 아파트로 가자고 했죠. 미정은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사위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초기 자본금으로 10억을 지원해줬죠. 그 돈으로 사업을 키웠고 지금은 제법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전화도 없이 찾아가는 게 부담스러울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전화를 하면 또 바쁘다.
나중에라는 말만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결국 저는 차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분명 집에 있을 시간인데 말입니다. 저는 인터폰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미정아, 아버지다. 집에 있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층 창문을 올려다봤을 때 환하게 켜져 있던 불이 꺼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딸이 저를 피하고 있다는 걸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백미러로 제 얼굴을 힐끔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돈이 없어서 굶주린 적도 없었고 학비 걱정한 적도 없었습니다. 원하는 걸 해주려 애썼고 결혼할 땐 집까지 마련해줬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제 자식들은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적 사진들이 빼곡했죠. 돌잔치 사진, 소풍 가던 날 사진, 졸업식 사진. 그 속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지금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바닥으로 떨어진다면 과연 누가 나를 찾아올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기로 말이죠. 1,000억을 잃는다면, 도연물산이 무너진다면 그때도 이 자식들은 아버지를 찾아올까? 아니면 그때도 외면할까? 다음 날 저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1,000억 부도 연극을 하나 꾸미려고 하네.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지했죠.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비서실장 이광수는 20년 넘게 제 곁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저를 잘 아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날 제 말을 듣고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더군요. 회장님,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자네는 따라만 와주게.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돼.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 연극을 제대로 꾸미려면 모든 게 완벽해야 했죠. 먼저 언론사에 흘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도연물산 1,000억 부도설, 채권단 압류 예고, 회생 절차 신청 검토, 그럴듯한 기사 거리들을 만들어냈죠. 이틀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중견 건설사 도연물산 1,000억 규모 부도 위기설 확산. 경제면 머리 기사였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갔죠. 회사 직원들은 발칵 뒤집혔고 거래처에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서실장에게만 상황을 수습하라고 지시했죠. 실장, 나는 이제 회장이 아닐세. 그냥 강도현일 뿐이야. 저는 옷장에서 10년도 더 된 낡은 점퍼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청바지에 낡은 운동화.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이게 맞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모든 걸 잃은 늙은이가 되는 겁니다. 집을 나서는 길, 가정부 김 여사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그 차림으로요? 잠깐 볼 일 있어서 나가네. 식사는 하시고 가십니까? 아니, 괜찮아. 저는 그대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도 비서도 없이 혼자였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혼자 걷는 게 말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장남 현우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30층짜리 빌딩. 제가 사줬던 그 건물이죠.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어디 찾으십니까? 23층 MK트레이딩 대표 만나러 왔습니다. 약속 있으십니까? 아들입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죠. 하지만 그는 엘리베이터를 태워줬습니다. 23층에 도착했을 때 사무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였죠. 형님, 그거 진짜예요? 우리 아버지 회사 망한 거 확실해요? 저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뉴스 봤잖아요. 1,000억 부도라니까요. 이제 끝났죠 뭐. 휴, 다행이다. 진작 재산 정리해둔 거 정말 잘한 거네. 형님 조언 덕분에 제 명의로 다 빼놨어요. 당연하지. 아버지 회사 망하면 다 압류당할 뻔했잖아. 그러게요. 아버지가 연락 오면 어떡하죠? 무시해. 그냥 전화 받지 마. 지금 도와주면 나중에 얽히기만 해.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죠.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을 때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와 한참을 걸었죠. 발이 닿는 대로 생각 없이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옆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엄마 손잡고 웃으며 뛰는 아이들.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돈을 아낌없이 줬습니다. 원하는 걸 다 해줬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망하는 게 다행이라니. 전화도 받지 말라니. 저는 그저 아버지인데 말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차녀 미정에게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미정이는 다를 거라고, 딸은 좀 다르지 않겠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미정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2층 창문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아버지야. 미정이 아버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당황한 듯 말했죠. 아, 아버님. 잠깐만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잠시 후 창문 불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아버지야. 문 좀 열어다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죠. 2층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커튼 사이로 누군가 저를 내려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커튼마저 닫혔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지만 그것보다 가슴이 더 시렸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혼자구나. 1,000억을 가졌을 땐 자식이 셋이었는데 1,000억을 잃으니 자식이 한 명도 없더군요. 아니, 애초에 자식이 있긴 했던 걸까요? 저는 그저 돈 주는 기계였던 건 아닐까요? 아파트를 떠나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여보, 죽은 아내를 불러봤습니다. 내가 잘못 산 걸까?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람만 불어올 뿐이었죠.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의절했던 막내딸 윤서가 말입니다. 윤서, 제 막내딸입니다. 10년 전 제가 직접 연을 끊었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윤서가 제 뜻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윤서는 대학을 갓 졸업한 24살이었습니다.
저는 윤서를 대기업 사장 아들과 중매를 시켰죠. 좋은 집안의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거절했습니다. 아빠, 저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사랑? 사랑이 밥 먹여주냐? 넌 좋은데 시집 가야 해. 아빠는 제 마음은 생각 안 하세요? 저는 민수 오빠 좋아해요. 민수? 그 남자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대학도 지방대를 나왔고 집안도 변변찮았죠. 저는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안 돼. 그런 남자랑은 결혼 못 해. 왜요? 민수 오빠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면 뭐해? 돈이 없는데 너 고생할 거야. 전 괜찮아요. 사랑하니까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평생 일궈온 재산이 있는데 제 딸이 고생하며 살게 둘 순 없었죠. 결국 저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 남자랑 결혼하면 넌 내 딸이 아니야. 유산도 없고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 윤서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죠. 며칠 후 윤서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혼수도 축의금도 없는 초라한 결혼이었죠. 그 후로 10년 저는 윤서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땐 가끔 윤서 이야기를 했었죠. 여보, 윤서한테 연락 좀 해봐요. 우리 딸인데. 안 돼. 내 말 안 들은 대가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윤서는 완전히 제 기억 속에서 지워졌습니다. 아니, 지우려 애썼다고 해야 맞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장남도 차녀도 모두 저를 외면한 이 순간에는 마지막 남은 윤서밖에 없었습니다. 윤서라도 만나봐야겠어. 저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 윤서가 지금 어디 사는지 알아봐 줄 수 있나? 윤서 아가씨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비서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윤서 아가씨 주소 찾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반지하에 사신다고 합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고요. 그리고 남편분이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니. 그것도 3년이나 전에. 그동안 윤서는 혼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이는 있나? 네, 아들 하나 있습니다. 올해 8살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가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8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주였죠. 그날 오후 저는 윤서가 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재개발을 앞둔 낡은 동네였습니다. 좁은 골목길, 오래된 집들, 군데군데 빈집 표시가 붙어 있었죠. 언덕을 올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차를 타고 왔겠지만 지금은 걸어야 했죠. 이 연극을 유지하려면 말입니다. 드디어 윤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윤서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윤서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놀람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죠. 윤서야, 아버지다. 아빠가 왜 여기? 윤서는 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점퍼, 구겨진 청바지, 그리고 제 얼굴의 주름과 백발을 보더군요. 들어와도 될까?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방 안은 좁았습니다. 작은 냉장고, 낡은 이불, 그리고 구석에 놓인 아이 책가방.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보였죠. 앉으세요. 윤서가 방석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위에 앉았습니다. 방 안이 추웠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느껴졌죠. 민재는 학원 갔어요. 곧 돌아올 거예요. 민재, 제 손주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조차 오늘 처음 알았죠. 윤서야, 미안하다.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뭐가요? 10년 전 일. 아버지가 너무했어. 내 결혼 축하도 안 해주고 연락도 끊고.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리고 민수 씨 일도 내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괜찮아요. 윤서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어떻게 괜찮아? 남편 잃고 혼자 아이 키우는데. 그래도 살아야죠. 민재가 있으니까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딸은 저를 원망할 만도 한데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아빠는 왜 여기 왔어요? 그것도 그런 차림으로. 아버지가 망했어. 네. 회사가 부도났어. 1,000억 날렸지. 이젠 빈털털이야. 윤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이진 않았죠.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온 거예요? 응. 현우 오빠랑 미정 언니는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모든 걸 눈치챈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윤서야. 괜찮아요, 아빠. 들어오세요. 여기서 주무세요. 윤서는 자리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낡은 이불을 펴고 베개를 하나 놓아줬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딸은, 제가 버렸던 이 딸은 그래도 저를 받아준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윤선의 반지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질 않았죠.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벽 너머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좁고 추운 방에서 윤서가 3년을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아니, 10년을 이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새벽 5시쯤 됐을까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윤서가 부엌 쪽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윤서야, 뭐하니? 아, 깨셨어요? 민재 도시락 싸는 중이에요. 시계를 보니 5시 10분이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도시락을 싸다니. 학교 도시락은 안 나오나? 나오긴 하는데. 민재가 편식이 좀 심해서요. 제가 싸주는 게 나아요. 윤서는 작은 도시락통에 밥을 담고 계란 반찬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김한장을 곱게 접어 넣더군요. 그 모습을 보다가 저는 문득 물었습니다. 윤서야, 너 혹시 일하니? 네. 마트에서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일해요. 민재 학교 보내고 낮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요. 하루에 2곳을 다녀. 네. 그래야 생활비가 나오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짐작조차 못했던 겁니다. 아빠, 아침 드세요. 저 출근해야 해요. 윤서가 간단하게 차려준 밥상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점. 소박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고맙다, 윤서야. 천천히 드세요. 저 다녀올게요. 윤서는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딸을 너무 몰랐구나. 윤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에 놓인 민재의 책가방, 벽에 붙어 있는 그림 한 장.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작은 아이. 아빠는 하늘 위에 별로 그려져 있었죠. 저는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하는구나. 오전 9시쯤 문이 열리며 윤서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죠. 윤서야, 손 왜 이래? 괜찮아요. 새벽 배송 물건 나르다 보면 원래 이래요. 저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20대 여자의 손이 이렇게 거칠 수가 있나 싶었죠. 아빠, 이제 식당 가야 해요. 오늘은 쉬면 안 되니? 안 돼요. 안 나가면 월급 깎여요. 윤서는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때 문이 열리며 작은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8살 민재였습니다. 할아버지, 민재는 저를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당연했죠. 처음 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민재야, 안녕. 난 내 외할아버지란다. 외할아버지요? 엄마가 외할아버지 안 계신다고 했는데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윤서는 제가 없는 것처럼 살았던 거죠.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오랫동안 못 왔어. 이제야 온 거야. 그럼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민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는 순수했죠. 저는 대답을 못하고 머리만 쓰다듬어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윤선의 집에서 지냈죠. 낮에는 집을 정리하고 저녁엔 민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선은 하루 종일 일하고 밤 늦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윤서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글쎄요. 민재 크면 좀 나아지겠죠. 집도 이렇게 춥고 재개발되면 이사 가야 해요. 그때까지는 버텨야죠. 보상금은 받니? 조금요. 근데 전세 구하기엔 부족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 연극을 끝내야겠다고. 윤서에게 제대로 된 집을 사줘야겠다고. 하지만 그 순간 윤서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괜찮아요. 아빠가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좋아요. 윤서야. 진짜예요. 10년 동안 아빠 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윤서는 웃었습니다. 힘들게 웃는 얼굴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돈만 쫓아 살았구나.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살았구나. 다음 날 새벽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윤서가 출근하고 민재가 학교 간 사이 저는 이 집을 떠나기로 했죠. 더 이상 짐이 될 순 없었습니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주머니에서 뭔가 묵직한 게 느껴졌습니다. 꺼내보니 봉투 하나였습니다. 윤서가 언제 넣었는지 모르겠더군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현금 다발이 있었고 그 안에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 아프지 마.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천억을 굴리던 이 손이 떨렸고 평생 고개 숙인 적 없던 이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윤서가 맨발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윤서는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섰습니다. 아빠, 어디 가려고 했어요? 윤서야. 나는 짐이 될까봐. 무슨 소리예요? 아빠는 짐이 아니에요. 윤서는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빠는 안 돼요. 아빠는 이제 늙었잖아요. 우린 젊으니까 다시 벌면 돼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운 적이 없었죠. 미안하다, 윤서야.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아빠. 이제 괜찮아요.
그날 저는 모든 연극을 끝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 연극 끝이야. 모든 걸 원상복구해주게. 네. 회장님, 정말이십니까? 그래. 부도설 정정 보도 내고 회사 정상 운영한다고 공지해. 그리고 장남하고 차녀한테 연락 좀 해봐. 내일 본사 회의실로 오라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양복이었죠. 윤서는 제가 나갈 때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응. 아빠가 할 일이 있어서. 언제 돌아오세요? 저녁에 놀게. 민재랑 저녁 같이 먹자. 회사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다들 부도설이 오보였다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설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장남 현우와 차녀 미정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둘 다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군요. 아버지.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왔나? 저는 짧게 대답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아버지, 부도설이 오보였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미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역겹더군요. 다행? 내가 뭐가 다행이야. 네. 나 이틀 전에 내 집 앞에 갔었어. 초인종 눌렀지. 기억나니?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는 불 끄던데?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못 본 척 하던데?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우를 쳐다봤죠. 현우야, 너는 어떠냐? 사무실에서 통화하던 거 들었어. 아버지 망하는 게 다행이라고 했지? 아버지, 그게 아니라 재산 빼돌렸다고 자랑하던데? 아버지 회사 망하면 압류당할까봐 미리 정리했다고?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너희 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우야, 강남 빌딩 사줬지? 50억짜리. 미정이는 결혼 지참금으로 10억 줬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업 자금까지 됐어. 안 그래? 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망했다고 했을 때 너희는 뭐 했어? 전화 한 통 안 받았잖아. 문 앞에 갔는데 불 끄고 숨었잖아. 아버지,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너희한텐 아버지가 아니라 돈줄이었잖아. 저는 서류를 그들 앞에 밀어줬습니다. 이게 뭔데요? 유산 포기 각서야. 서명해. 네. 아버지, 이게 무슨. 너희한테 줄 유산 없어. 내 재산은 내가 쓸 거야. 그리고 윤서한테 물려줄 거고. 미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서 언니요?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언니한테요? 그래. 윤서한테. 말도 안 돼요. 저희가 얼마나 아버지 모시고 살았는데. 저는 비웃었습니다. 모시고 살았다고? 1년에 한 번도 안 보던 내가? 그건 윤서는 나한테 아무것도 받은 적 없어. 결혼 지참금도 사업 자금도 아무것도. 근데 윤서는 나를 받아줬어. 내가 망했을 때 말이야.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각서는 제발.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너희랑 연락 안 할 거야. 제사도 윤서가 지낼 거고 명절도 윤서랑만 보낼 거야. 너희는 이제 남이야. 아버지. 미정이 울먹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며 비서실장에게 말했죠. 실장, 변호사 연결해줘. 유언장 새로 쓸 거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사를 나와 윤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후련했죠.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윤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요. 아빠 다녀오셨어요? 응. 윤서야, 우리 이사 가자. 네. 여기 너무 춥잖아. 따뜻한 데로 가자. 아파트 하나 사줄게. 아빠 괜찮아요. 저희는 여기서도. 안 돼. 민재 학교도 좋은 데로 보내야지. 그리고 윤서야, 너 일 그만둬. 이제 편하게 살아. 윤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저 정말 괜찮아요. 나는 안 괜찮아. 내 딸이 이렇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괜찮아. 저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아버지가 늦었어. 10년이나 늦었지. 근데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내 딸이랑 손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윤서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죠. 민재가 다가와 우리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울지 마. 할아버지도 울지 마. 그날 밤 우리 셋은 오랜만에 따뜻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비록 좁은 반지하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포근했죠. 일주일 후 저는 윤선의 가족을 위해 새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넓은 거실, 방 3개, 따뜻한 난방. 윤선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제 뜻을 받아들였죠. 이사하는 날 민재가 새 집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우와, 제 방이 있어요. 그래, 이제 내 방이야. 할아버지도 우리랑 같이 살 거죠? 저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매일 여기 올게. 윤서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아빠가 미안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돈이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말입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윤서는 일을 그만두고 민재를 돌보는데 집중했죠. 저는 매일 아침 윤선의 집에 들러 손주와 아침을 먹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천억을 굴릴 때보다 훨씬 더 행복했죠. 민재는 할아버지를 따랐고 윤서는 예전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서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 병원에 있어요. 뭐? 무슨 일이야? 민재가 학교에서 쓰러졌대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윤서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윤서야, 민재는? 지금 검사 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혈액 검사 결과 이상하다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전 할아버지고 이쪽은 엄마입니다.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우리는 의사를 따라 상담실로 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환자 혈액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만 하지만 뭡니까? 급성 백혈병이 의심됩니다. 그 순간 윤서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윤서를 붙잡으며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백혈병이요? 그게 무슨? 소아급성 백혈병입니다.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골수 이식도 고려해야 할 겁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민재가 백혈병이라니. 고작 8살짜리 아이가. 의사 선생님, 치료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골수 이식이 성공하면 완치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잃지 않은 기증자를 찾는 게 관건입니다. 가족 중에 검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형제자매가 가장 일치율이 높지만 민재는 외동이니까요.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을 검사해 봐야 합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민재는 입원했고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죠. 작은 몸으로 링거를 맞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서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저도 매일 병문안을 갔죠. 민재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언제 집에 가요? 곧 갈 수 있어. 조금만 참아.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괜찮아. 나중에 다시 자라. 민재는 웃으려 했지만 힘들어 보였습니다. 골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불일치였습니다. 윤서도 불일치였죠. 의사는 형제자매를 검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현우와 미정에게 연락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나? 하지만 민재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결국 저는 비서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실장, 현우하고 미정한테 연락해봐. 민재 골수 검사 좀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후 현우와 미정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둘의 표정이 탐탁지 않았죠. 아버지, 왔구나. 고맙다. 민재가 많이 아프다고 들었어요. 응, 백혈병이야. 골수 이식이 필요해.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검사는 할게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 유산 문제요. 아버지가 저희 유산 포기 각서 쓰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철회해 주시면 검사할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저희도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근데 윤서 언니한테만 다 주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미정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저희도 그동안 아버지 모셨는데 공평하게 나눠주셔야죠. 저는 두 사람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 싶었죠. 너희, 지금 조카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유산 타령이야? 아버지,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검사는 해드릴 테니까 아버지도 양보 좀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 아버지, 썩 꺼지라고. 너희 같은 인간들 자식으로 둔 내가 부끄럽다. 현우와 미정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윤서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민재가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골수은행도 있고 기증자도 찾을 수 있대요. 하지만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민재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빨리 기증자를 찾지 못하면 민재 상태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강윤서 씨 계십니까? 네, 전데요. 청년은 윤서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누나, 접니다. 정도윤이요. 도윤이? 윤서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누나, 오랜만입니다. 저는 이 청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알고 있었죠. 도윤이 어떻게 여길? 누나 소식 들었어요. 민재가 아프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도윤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정도윤이라고 합니다. 누나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도움? 네. 제가 보육원에서 나왔을 때 누나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밥도 사주시고 취업도 알선해 주시고. 저는 윤서를 쳐다봤습니다. 윤서는 어색하게 웃었죠. 도윤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수 기증하러 왔습니다. 뭐? 검사 결과 받았는데 제가 민재랑 일치한대요. 정도윤. 그 이름을 저는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에게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죠. 도윤아, 정말 괜찮겠니? 윤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누나.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하지만 골수 기증은 누나, 제가 보육원 나왔을 때 누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밥 굶고 길거리 헤맬 뻔했는데 누나가 밥 사주시고 일자리까지 찾아주셨잖아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별거 아니었어. 그냥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였으니까. 저한텐 별거였어요. 세상에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누나만 손 내밀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윤서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도윤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자 도윤도 깊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민재 꼭 낫게 해주고 싶어요. 의사와 상담을 거쳐 골수 이식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였죠. 그동안 민재는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았고 도윤은 기증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도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도윤 씨, 식사나 한번 같이 하실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는 병원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도윤은 28살 청년이었습니다. 작은 물류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도윤 씨, 윤서한테 언제 도움 받았습니까? 5년 전쯤이요. 제가 보육원 퇴소하고 막막했을 때 누나가 식당 아르바이트 자리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끔 밥도 사주시고 힘들 때 격려도 많이 해주셨어요. 윤서가 그때도 힘들었을 텐데. 맞아요. 누나도 남편분 돌아가시고 힘든 시기였는데 저까지 챙겨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는 윤서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도왔던 거죠. 도윤 씨, 골수 기증 수술 후에도 회복 기간이 필요할 텐데 회사는 괜찮습니까? 회사엔 휴가 냈어요. 괜찮아요. 수술 후 몸조리도 잘해야 할 텐데. 제가 병원비하고 회복 비용 다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안 받아도 돼요. 아니, 받으셔야 합니다. 도윤 씨가 민재 목숨 살려주는 건데 이 정도는 당연한 겁니다. 도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제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재는 긴장한 얼굴로 병실에 누워 있었죠. 할아버지, 저 수술 받으면 나아요? 그럼 금방 나아. 그럼 학교 갈 수 있어요? 당연하지. 친구들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민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저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 씨,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민재 잘 될 거예요. 도윤이 먼저 수술실로 들어갔고 그 다음 민재가 들어갔습니다. 저와 윤서는 밖에서 기다렸죠. 5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평생 종교를 믿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간절히 빌었죠. 제발 민재만은 살려주세요. 제 목숨 가져가셔도 좋으니 민재만은.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죠.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윤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회복실로 옮겨진 민재를 보러 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죠. 할아버지. 민재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래, 민재야. 할아버지 여기 있어. 아파요.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저는 민재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생명이 느껴졌죠. 도윤도 회복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도윤에게 갔습니다. 도윤 씨,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 평생 갚겠습니다. 은혜라뇨. 제가 더 감사하죠. 누나한테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어서요. 저는 도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현우나 미정보다 이 청년이 훨씬 더 가족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재의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밥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저 배고파요. 그래,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준 김밥. 윤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김밥 싸올게. 민재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한 달 후 퇴원할 수 있었죠. 의사는 경과가 매우 좋다고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도윤도 함께 왔습니다. 민재는 도윤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 아저씨, 민재야, 이제 다 나은 거야? 응, 이제 학교 갈 수 있대. 잘 됐다.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많이 놀아. 민재가 도윤을 껴안았습니다. 도윤도 민재를 안아주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서가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다 도윤 씨 덕분이야. 도윤이는 정말 착한 애예요. 제가 도와준 건 별로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윤서야, 내가 베푼 선행이 돌아온 거야. 내가 도윤이를 도왔으니까 도윤이가 민재를 살린 거지.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윤도 초대했죠. 식탁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민재가 완전히 회복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고 민재는 학교로 돌아갔죠. 윤서는 여전히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고 저는 매일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윤서가 그날 새벽 제 주머니에 넣어줬던 그 봉투였죠. 저는 그 봉투를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뒀습니다. 아빠 사랑해. 아프지 마. 그 짧은 문장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6글자가 천억보다 무겁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영에서 한 발짝 물러나 고문으로 물러났죠. 이제는 윤서와 민재 그리고 도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했습니다. 도윤은 자주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민재는 도윤을 형처럼 따랐고 저도 도윤을 아들처럼 여겼죠. 어느 날 저는 도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도윤 씨,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네. 저 같은 사람이 회장님 회사예요? 왜 못하겠습니까? 도윤 씨는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하니까. 물류부서에서 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도윤은 망설였지만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도윤에게 제대로 된 기회를 주고 싶었죠. 그리고 도윤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건강하게 자랐고 학교에서도 잘 적응했죠.
윤서는 평온한 얼굴로 살고 있었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주말 윤서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현우 오빠랑 미정 언니 소식 들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도 않아. 그래도 아빠 자식들인데. 자식은 무슨. 그 사람들은 이미 남이야. 윤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우와 미정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민재가 죽어가는데 유산 타령을 한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그해 가을, 저는 유언장을 정리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은 윤서에게 물려주기로 했죠. 그리고 도윤에게도 일부를 남겼습니다. 도윤은 제 가족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장남분과 차녀분께는 아무것도 안 남기십니까? 그래. 그 사람들한테 줄 건 없어. 하지만 법정 상속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만 주게. 그 이상은 안 돼. 저는 단호했습니다. 돈 때문에 아버지를 저버린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었죠. 몇 달 후 현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1년 만이었죠. 아버지, 저 현우입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미안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현우야, 늦었어. 이미 너무 늦었다고. 아버지,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나는 이제 윤서하고만 살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정에게도 같은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죠. 그들에게 더 이상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민재는 10살이 됐고 키도 많이 컸죠.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윤서, 민재, 도윤, 그리고 저.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래,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받아쓰기 100점 맞았거든요. 우리 민재 최고네. 할아버지가 선물 사줄까? 진짜요? 와. 민재는 기뻐서 뛰어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웃었죠. 식사 후 저는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아빠? 고맙다는 말이야. 아빠를 받아줘서.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었어. 아빠가 너한테 잘못했는데도 넌 날 받아줬잖아. 윤서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전 아빠가 좋아요. 돈이 있든 없든 아빠는 제 아빠니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딸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윤서야, 아빠가 죽으면. 아빠, 무슨 소리예요? 아빠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래도 언젠간 갈 날이 있잖아. 그때 아빠 재산은 다 내 거야. 민재 잘 키우고 도윤이도 챙겨줘. 아빠, 그리고 말이야. 현우하고 미정한테는 미안하지만 아빠는 용서 못해. 그 사람들은 아빠한테 자식이 아니야.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봉투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000억을 가졌을 땐 외로웠습니다. 넓은 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비록 윤서와 민재, 도윤뿐이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압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죠.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 당신이 그때 왜 윤서를 찾아보라고 했는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이야. 죽은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죠. 윤서에게 아빠는 평생 잘못 살았어. 돈만 쫓아가며 정작 소중한 걸 놓쳤지. 너를 의절한 것도 현우와 미정을 그렇게 키운 것도 다 아빠 잘못이야. 하지만 내가 아빠를 다시 받아준 덕분에 아빠는 마지막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었어. 민재와 함께한 시간, 도윤이와 나눈 대화, 그 모든 게 아빠한테는 천억보다 소중했어. 아빠가 먼저 가더라도 슬퍼하지 마. 아빠는 행복했으니까.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사랑한다, 내 딸아. 그리고 고맙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저는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윤서가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오겠죠.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부자야. 1,000억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말입니다.